네, 안녕하세요. 조용래입니다. 비평연습 2, 윤리한 미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이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 5월 18일은, 아시다시피, 광주 민주항쟁, 40돌이죠. 네. 어, 여러모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 신군부의 요즘 뭐 이제 광주 민주항쟁을 폭동이라든가 뭐 북한군의 뭐 사주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끊임없이 폄하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참 논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면 틀림없습니다만, 네. 없습니다. 네. 뭐 만이라고 하는 뭐뭐 하지만이라고 하는 여지도 줄 것도 없습니다. 네. 어, 다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의 시점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시점에서는 5월 18일 월요일 날 광주 민주항쟁 기념식이라든가 관련된 많은 영상 혹은 네이트 정보 등을 통해서 여러분도 흔히 알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몇 년 전에 1년 전쯤에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김군이라고 하는 다큐가 있죠. 네.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네, 광주 민주항쟁을 통해 이름 없이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간 핍박받았고 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후까지 그 전남도청에 남아서 계엄군에게 저항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네, 사실 뭐 비평적인 맥락과 관련해서 그들의 이름 빼앗긴 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름 빼앗긴 자들, 짓밟힌 자들, 그런 뭐 지금 최근 복권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의 어떤 희생이라든가 밑받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가능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혹은 어떤 하나의 그 체제와 관련해서 항상 그렇게 어, 그 소위 말해서 그 무명의 타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윤리 비평에 있어서의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윤리의 문제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밝혀지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아직 광주 민주항쟁은 끝나지 미완의 혁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미완의 혁명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그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네, 그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해서 이제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같은 그 걸작 소설 같은 것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 에나 관련해서, 네, 저도 아마 오늘 집에 가서 한강의 그 소년이 온다를 다시 한번 이 윤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어,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읽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윤리 그리고 인간과 이제 동물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3챕터 중간까지 조금 얘기하다가 시간 관계상 거기서 이제 끊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내용은 이제 포스트 휴먼, 다시 말해 탈인간, 지난 시간에 얘기하려다가 다 하지 못한 탈인간의 문제, 그리고 이제 미학과 이론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바깥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네요. 예.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는 탈인간 포스트 휴먼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이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기계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정도로 요약하시면 되고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기계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왜 그러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IT의 발전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한 바 있어서 지금 그 얘기하는 내용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학생들도 조금 있을 겁니다. 네.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조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뭐 간단합니다. 네.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네. PC도 사용하시죠. 네. 어, 뭐 질문은 간단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데 그런 종류의 기기를 IT 기기를 우리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기계의 가 우리 몸에 완전히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사실상 그런 종류의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거나 제어되거나 혹은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네.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디 갈 때 항상 좀 낯선 곳에 갈 때는 항상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가요. 네. 그랬다가 지난번 5월 8일 날 부모님께 오랜만에 효도하겠다고 올라갔다 해서 서울로 이제 차를 몰고 내비게이션 켜고 올라갔다가 내비게이션에 잘못된 안대로 말미암아 차에 7시간 갇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네. 이 경우에 저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의 그 금요일 5월 8일 어버이날의 상당 부분을 기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면 지금 뭐 온라인 강의,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 비대면 강의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ASMR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제가 강의를 올리게 되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약간 뒤통수가 간질간질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켜서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을 켜서 학교 온라인 강좌에 접속을 해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반사적인 어떤 불편함 같은 거, 부담 같은 거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밤에 우리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책을 읽다가 잠들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잠들잖아요. 꼭 그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고요. 꼭 필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새 잠들기 직전에 각종 신문 기사라든가 뭐 각종 그 영상 클립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오죠. 네. 이렇게 우리는 스마트폰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상당 기간을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를 경유해 왔는데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는 세계 삶을 상상하기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 뭐 다 놀러 가면 그 스마트폰 충전 그 컨센트를 찾아서 막 다들 방황하고 하고 혹은 저기 뭐야 그 멀티탭 들고 온 학생들이 영웅이 되는 네, 이런 종류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기에 밀착되어서 결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 의식이죠. 다시 말해서 기계 인간으로서의 포스트 휴먼 탈인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 동물의 대립상 혹은 관계를 고찰했다라고 한다면 이 포스트 휴먼은 기계 대 인간 혹은 인간 대 기계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인간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좀 저런 상황과 관련해서 네, 제기되고 있는 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기계의 대립, 인간 기계는 일반적으로는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비평 이론적 사고에 따르면 포스트 휴먼론에 따르면 어, 인간 주체를 자율적이고 스스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요. 이성이 입각해서 행위하고요. 스스로가 하는 행동을 다 자각하고 있는 자기 의식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여기는 전통적인 그 인간 이해가 있죠. 인간 이해 틀이 있죠. 이것에 최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뭐 이런 전통은 비단 그냥 뭐 최근에 포스트 휴먼론의 전통뿐만이 아니고요. 예. 마르크스주의나 뭐 정신분석학 같은 비평 이론의 전통은
주체를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적인 힘, 역사 사회적인 힘, 그리고 정신분석은 심리적인 힘,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들의 산물로 파악하는 두 가지 가장 강력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탈인간 개념의 그 포스트 휴먼론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요, 전통적인 인간 주체계의 개념을 완전히 불식시키고요, 그 너머로 그 이행하면서 그 인간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탈인간 포스트 휴먼론은 주로 이제 SF나 뭐 뇌과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우리가 이제 더 이제 이 주장을 또 좀 조금 더 밀고 나가면은 단지 컴퓨터 IT 기기가 세계를 바꾸었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뭐 기계 혹은 복합적 체계나 회로 일부가 된 상황을 강조하지만 그것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본적 주장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은 항상 우리는 항상 탈인간이었고 항상 인본주의가 제시한 그 인본주의나 인간 중심주의가 제시한 그러니까 이제 자율적, 이성적, 자기의식적이고 자유의지를 갖춘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하려고 했던 인간 이해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규명하는 것이고요, 주장하는 것이고요. 컴퓨터를 비롯한 여타 IT 기기는요, 항상 이러했던 상황을 분명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이에요. 뭐 예컨대 그 정신분석학의 관점인데요. 충동을 그러니까 이제 뭐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인간의 본연 그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뭐 삼충동 뭐 데스 드라이브 뭐 이런 건데요. 인간은 항상 살고 있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뭐 이럴 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 무의식적인 것에서 우러나온 어떤 에너지가 있다. 이게 충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정신을 우리가 행동을 지배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 기기가 아니다. 일종의 기계다. 인간이 신체가 혹은 무의식적인 측면이 이를테면 좀 기계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밥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충동 같은 게 불거지죠.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도 일정 부분 유기체, 다시 말해서 유기체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계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충동은 이 유기체적인 기계로서의 인간의 충동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 이성, 자기의식, 자유의지를 통해서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점차 기계를 제어하는 만큼 기계에 의해서 이제 제어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순간에도 저의 뭐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웹페이지라든가 이런 것, 그 익스플로러 같은 거 띄워보면은 그 뭐 역시 다른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봇들이 전하는 뭐 광고물이나 홍보인 뭐 문자, 뭐 SNS, SMS요. 혹은 저기 뭐냐 그 메일을 그 확인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부축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중요한 뭐 SMS나 혹은 뭐 메일의 명령에 입각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심지어 온거정당 메일도 일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종류의 포스트 휴먼론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배와 피지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비자발적인 어떤 기계들에 의해서 인간 내부에 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기계뿐만 아니라 지금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PC라든가 혹은 인터넷 네트워크라든가 혹은 스마트폰 등등의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의 기초에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해서 획기적인 그 문제의식을 제기한 그 사상가가 그 다나 해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다나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이라고 하는 그 글을 1985년도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포스트 휴먼론이라든가 혹은 최근에 이제 매체 발전에 그 IT 기술에 따른 매체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에 따라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웹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거가 그렇게 해서 논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라 헤러웨이의 그 사이버 고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글입니다. 최근 뭐 한국에는 예전에도 번역됐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다시 번역됐고요. 그렇게 긴 글이 아니니까 아닐 뿐만 아니라 굳이 책을 살 거 없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나 헤러웨이의 사이버 고전은 쉽게 입수할 수 있거든요.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포스트 휴먼론을 최초로 이제 구체화된 최초의 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이 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키메라와 같은 키메라는 아시다시피 기계 저기 뭐냐 여러 가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동물이 한 몸에 합쳐져 가지고 구현된 일종의 괴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모두 키메라와 같은 괴물로서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기계와 생명체의 혼종적인 공생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이보그, 그러니까 인간 플러스 기계의 결합된 존재로서 사이보그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음, 아시다시피 SF에 자주 나오는 이 사이보그는 일부는 인간이고 일부는 로봇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종종 SF 영화에 등장하는 이 사이보그들 보게 되면은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다시 말해서 그 성별을 젠더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그 사이보그는 인간을 이제 탈젠더 세계의 새로운 창조물로 이제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헤러웨이에 따르면 이제껏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도구를 설명해왔던 이원론, 기계 대 인간의 미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과 기구를 통제하는 것이 자아, 마음 혹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의심하고요. 우리가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우리 자신의 몸에 그리고 단순한 도구에서부터 정교한 컴퓨터나 인터넷 시스템을 포함한 환경이 우리 몸에 체화돼서 작동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자신은 배분된 인지,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인지하게 하는 어떤 체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먼저 존재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걸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등등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배분된 인지로 구성된 체계의 일부고 이러한 인지의 일부는 우리의 마음에 체화되고 일부는 우리와 기계가 창출하는 고성능 환경에 체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런 다나 헤러웨이의 이런 생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휴먼론에 있어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최근에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 사상가는 캐서린 헤일즈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종류의 변화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려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일부가 됐어요. 어떤 체계가 인간 플러스 기계가 결합된 어떤 체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뭐 비행기 띄우고 뭐 주가 결정하고 정보 찾고 등등의 많은 일들을 이제까지 인간 정신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비록 많은 경우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 개인, 뭐 자유의지 그리고 행위 주체, 행위 그리고 행위 주체 혹은 주체 등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 개념은 사실 비교적 최근에 서구에서 발명된 유용한 허구로서 어, 그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컨대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비대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학교를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일종의 시간표 없는 상황, 다시 말해서 질서가 없는 그 체계가 여러분한테 주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상황이 너무 편하면서도 동시에
가끔 지루함을 느껴서 지루하고 답답함을 느껴서 아 차라리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종류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가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중독에 사로잡힐지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시간표 혹은 학교의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유용한 지식이라든가 교양을 학습하고 있다는 실감에 사로잡혀 있죠. 바꿔 말씀드리면 그런 종류의 시간표나 커리큘럼과 같은 체계가 는 사실 꼼꼼히 사실 그게 왜 나한테 필요한가 이런 것들 꼼꼼히 주체 입장에서 묻기 시작하면 사실 그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죠. 네. 그저 단순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이미 주어진 어떤 체계 내지 계속 거듭해서 반복되는 일종의 작용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제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한테 습득된 일종의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 학교를 안 가거나 그런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일상을 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낄 때가 있죠. 예. 그런 종류의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든가 삶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조, 조정 혹은 조작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일종의 시간표나 커리큘럼, 나아가 뭐 국가 혹은 제도 혹은 학교 시스템 등등의 일종의 프로그래밍된 어떤 기존의 그 어떤 체제에 입각해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어떤 이해한다,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그 포스트 휴먼론의 핵심적인 의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를 포스트 휴먼론은 일종의 기계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캐서린 헤일즈에 따르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스스로 인간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기계적 체계와 과정들로부터 선택하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제어되거나 하는 일련의 양상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포스트 휴먼론에 있어서의 캐서린 헤일즈 같은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포스트 휴먼론이라는 주장은 되게 이제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이론적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인정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전통적인 인간 개념이 서구로부터 기원한 인간 개념이 도전받았고요. 네, 이로부터 우리가 좀 더 이로써 우리가 이제 점차 복합화하는 체계 속에 스스로 편입되거나 혹은 체화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새롭고 한층 더 정확한 인간 개념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는데요. 네. 인간 개념은 첫 번째는 이제 인간 개념은 아무리 제정이 되어도 한편으로는 인간 대 동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 대 기계라는 이분법이 있어요. 이 작동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동물을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동물이나 혹은 기계와 스스로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별화하면서 인간 개념을 재구성해 왔어요. 네. 어, 이 이분법이 내포한 단순화에 대한 이런 거 단순한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인간들이 모두 다 똑같지 않잖아요. 네. 서구 그죠 기존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의 국민들이었던 서구 백인들과 그 당시에 이제 피식민자였던 흑인이라든가 아프리카의 흑인이라든가 심지어 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코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간과 기계 혹은 인간과 동물을 대립시켜서 인간의 특권화를 주장하는 방식은 이렇게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차이를 갖고 있는 인간을 급속하게 단순화시키고 일원화해요.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인가 그거 외에는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인간 규정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을 배제하거나 억압하거나 혹은 축출하거나 차별하거나 탄압해요. 네. 탄압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단순화, 일원화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관점을 제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포스트 휴먼 같은 신조어는요. 차치 이제 우리가 쉽게 인간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어떤 사상과 생각의 변화에 대해를 이제
표시하고 또한 새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이란 개념은 쉽게 단순화되거나 쉽게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되거나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밝혀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시, 소설, 희곡 등등의 문학이라고 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으로 그 미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에 이제 자크 랑시에르라고 하는 프랑스 사상가에 의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부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으로 부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건 뭐냐 하면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술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라든가 역사라든가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사실 뭐 영화라든가 혹은 컴퓨터, PC 혹은 게임 등등의 다양한 그 매체라든가 혹은 컨텐츠가 부상하게 되면서요. 네, 예술과 문학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그 어려운 말로 역량 내지는 뭐 고유한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 뭐 역량,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그 문제 제기와 관련돼서 이제 한국의 2008년에 이제 진은영 선생이 이것과 관련된 글을 쓰면서 문학이 도대체 앞으로 어떤 그 특별한 그 고유한 역량이 입각해서 그 현실과 현실이나 정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거 관계하여 어떻게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종류의 문제의식에 입각한 어떤 평론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론적 아이디어가 바로 자크 랑시에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로부터 왔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술과 문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휴먼 시대의 세계에서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고, 그, 어, 미학 그 대안으로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미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부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미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말만 듣는 것과는 달리 나름대로 그 학문적이거나 혹은 철학적인 그 예술론과 관련된 오랜 전통을 오랜 논쟁을 역사를 가진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학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미학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름다움에 관한 학인데 학문일 텐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이잖아요. 따라서 그 학문적으로 그것을 뭐 이렇게 기준을 세운다든가 통계를 만든다든가 혹은 어떤 것은 월등 우월하고 어떤 것은 열등하다든가 하는 등의 합리적이거나 체계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예술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논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랫동안 비교적 1800년대 초반까지 서구에서도 오랫동안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 뭐 앞으로 이런 종류의 말씀을 더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이 아니라 어, 1700년대 후반에서 1800년대 초에 그 유럽에서 네,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 능력과 좀 대조되는 어떤 인간 감성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연구가 좀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 또한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정의하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영역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PPT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 바움가르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학을 감성적 인식의 학, 다시 말해서 감각적 인식의 학이라고 정의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뭐 샤프트 영국의 샤프트 베리라든가 저기 다음에 얘기되는 칸트 같은 사람들이 아름다움, 예술과 등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미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학문 영역과 분야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바움가르테는 을 포함한 미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미학은 이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것보다 열등하다고 변덕스럽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어떤 보편적인 진리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것보다 좀 열등하다고 전통적으로 간주되어 왔던 감정과 정서를 대상으로 하고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야기했고요. 이런 종류의 미학의 과제는요, 감성적 인식 완전성을 추구하고 미의 본질에 관한, 아름다움의 본질에 관한 완전한 인식에 도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그 감성적 인식, 감각적 인식으로서 어, 객관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해서 던졌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의 본질이라고 하면 되게 쉽겠지만 사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네. 그 본질이 있을 것이다. 그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완벽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 미학의 목표였는데, 이건 바움가르텐 시대에 1700년대에 나 가능했던 이상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게 다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미의 본질, 아름다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다들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미의 본질, 에 있어서의 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글쓰기 얼마나 쉬워지겠어요. 그 본질이 제공하는 기준에 맞춰서 글 쓰면 되니까요. 네. 어쨌든 네. 이후에 이제 칸트는 그 미와 예술에 대한, 우리가 그 미와 예술이 어디까지나 이제 감정적인 판단, 감각적 이 감성, 감각, 감정, 이건 다 이제 같은 그 맥락에서 제기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와 예술에 대한 감정적인 판단이 인간의 중요한 정신적 능력의 하나임을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 규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비로소 감성적인 판단 혹은 감각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성이나 이런 영역에 비해서 비단 열등한 것이 아니라 보다 인간 정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칸트에서 입증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하는 미 그리고 예술에 대한 나름대로 열렬한 추구가 가능하겠네.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술 그리고 예술적인 세계 그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예술적인 세계의 자율성이 확립되는 데 크게 기여해요. 그 근간을 놓죠.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학에 있어서 칸트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어쨌든 이 이제 칸트가 이제 이런 종류의 근대적 미학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이때 미학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예술은 천재, 재능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다라든가, 혹은 예술은 다른 여타 영역이 어떤 영역에도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술은 그 자체에 자율적인 어떤 자율성이 있다.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 누구나 다 같고, 인간은 다 따져보면 어떤 보편적인 다 누구나 동일한 어떤 본질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그걸 이제 정신적으로 보통 내재했다라고 정신적으로 안에 있다라고 얘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옹호하죠,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미학은요, 사실 전통적인 주체 개념과 좀 불가분적, 나눌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요. 네. 예술은 예술과 관련된 인형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요. 네. 그래서 비교적 최근, 다시 특히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는 많이 이제 비판받아온 그 관점이라고 미학은 얘기된 게 사실이에요. 특히 그 1917년에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917년 1910년대 초반 1910년대 초반이라고 그냥 얘기하시죠. 마르실 뒤샹이라고 하는 그 조각가가, 이 예술가가 변기를 사와가지고요 박물관에 전시하면서 어, 예술을 만든 그 변기도 화장실에 놓이면 변기가 되지만, 박물관이라고 하는, 아니 미술관이라고 하는 어떤 체계라든가 공간 내지 어떤 더 제도 속에 놓이면, 네 죄송합니다, 이게 커졌네요. 저기 시리가 켜졌네요. 그, 그 변기조차 예술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술은 사실상 그 미술관 혹은 비평가 혹은 전시회 등등의 다양한 이제 제도에 의해서 지목 내지 호명된, 다시 말해 예술의 제도가
제도로서의 예술이라고 하면서 예술의 신성성이라든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술의 천재성, 자율성, 뭐 인간의 보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세기 초에 완전히 쉽게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이제 불식 비판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1970년대에 이제 미국의 미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론화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술은 신성하거나 천재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그 자체적인 자율적인 논리가 있다거나 혹은 인간의 고유한 어떤 보편적인 어떤 정신적인 내재 가치에 대한 표현이라거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이제 비판해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미학은 사실 좀 철진한 최근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좀 철진한 얘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이걸 이제 다시 이제 부활시킨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부활시킨 사람이 바로 랑시에르입니다. 뭐 전 시간에 계속 특히 주체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을 논할 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다시피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주체 개념은 많은 도전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미학 개념이 그런 종류의 주체 개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네. 그 미학이 뭐 이젠 낡고 뭐 고답적이고 뭐 예술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개념들이라고 계속 비판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랑시에르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문학 형식, 다시 말해서 문학을 문학답게 만들어주는 형식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이라든가 혹은 전통적 미학을 폐기하거나 반동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문학과 예술 형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일종의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형식주의라든가 신미학주의 같은 이론적 움직임이 새롭게 부상했던 게 사실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작가 랑시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랑쉐르는 이제 미학 없이는 예술도 없다라고 주장하는데요. 특수한 미학적 가치나 관점이 없이는 없다면 예술은 다른 뭐 이를테면 정치, 역사, 사회, 뭐 논설 뭐 등등과 뒤섞이면서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 이제 면밀한 이해를 요구하는 거죠. 네.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냥 거액을 주고 탈세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자기 소유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걸어놓는 소비적 대상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랑시의 생각입니다. 네. 어떤 이 사물을 예술로 만들고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술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이제 문학 작품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해석이 요구되는 특수한 문학적 실천이고요. 혹은 관습 체계고요. 네, 미학 체제의 산물이라는 것이 양시의 주장이에요. 네, 가령 이제 시적 운율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비록 이제 문학은 다양한 이념과 사회적 산물이나 혹은 실천 최근에 그런 거에 이념과 얽혀 있지만 문학은 이제 비평가나 사상가들 심지어 작가들에게 궁극적으로 문학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제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 질문은 가령 이런 거예요. 문학과 그에 대한 경험, 독서 같은 게 있어서 어떤 고유한 특성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거 아니면 환상에 불과하냐? 혹은 문학은 이나 예술적 창조란 무엇인가?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문학 작품의 그 자체가 일종의 독특한 사건으로서 어떤 특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 여타 영역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제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예. 어,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혹은 예술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쾌감, 쾌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쾌감이라고 하는 것, 이거 미학의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는 최근에 이제 정동의 문제와 관계되기 시작했어요. 네, 음, 정동은 그, 사이엔 은가이 같은 최근에 이제 사상가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제기하고 있는 질문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은요. 네,
이를테면은 정서적이면서 개념적인 범주들을 제기해요. 뭐 귀여움, 우스꽝스러움, 흥미로움 같은 것이죠. 네, 정서적인 동시에 개념적인 범주들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너무 흔한 건데, 네, 거의 분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아마도 이게 우리에게 하찮게 보이기 때문일 거라는 것이죠.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예술 작품과 소비 상품 사이의 유사성, 구별 가능한가 아닌가, 혹은 문화작품, 문학이나 예술, 그리고 대 이론의 사이 관계 등을 그러니까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어요. 네, 사이엔 인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네. 이러한 범주들은 그 미학과 관련된 사회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네. 이것들이 하고 뭐 다양한 매체와 경향 장르에서 다 나타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귀여운 우스꽝스러움 이제 흥미로움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제도화될 수도 없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험과도 더욱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죠. 네. 따라서 그 이것들은 이런 종류의 그 귀여움, 우스꽝스러운 흥미로움 등의 정동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급진적이고 이제 저항적으로 여겨진 예술이 소비 문화와 그 소비주의 문화와 결합하는 가운데 보여준 이제 그 자연 막 이렇게 넘나드는 구별하기 어려운 그 현저한 유연성에 대해 생각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이제 사이엔 응가의 주장인데 미학과 달리 정동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개념이고요. 그 뭐 들레즈라든가 이런 종류의 그 정말 많은 최근에 지어진 책들에 대한 도서들의 이론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디지털 텍 매체라든가 하이퍼 텍스트 그리고 이제 컴퓨터 게임 등등의 세계 또한 이제 새로운 이제 이런 종류의 미학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이걸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인쇄 기반 문화에서 전자 문화로 완전히 지금 전자 기반 문화로 완전히 이동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이동은 문학 개념이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이에 따라서 이제 문학 이론에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있죠. 네. 전자텍 인터넷 걸 비롯한 이른바 전자 형식이 텍스트를 잠재적으로 이제 변덕스러운 것으로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웹소설 같은 경우에서 너무 잘 드러나는데 완성된 언어 예술품이라고 하는 문학 개념은 완전히 변화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캐서린 헤일즈 같은 사람들은 그 문학은 이제 항상 역사적으로 독자의 인식에 이제 일으키는 어, 기술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고 주장하고요. 네. 새로운 이런 전자 시대 속에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인터랙티브한 수용과 순환은 텍스트와 독자가 지속적으로 이제 상호 영향 관계를 형성하고 독자가 이제 서로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텍스트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이제 다양한 차원의 그 상호성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문학 텍스트에서 단어와 이미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무한한 재조합을 가능케 하는 알고리즘이나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무한히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실 텐데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그 훌륭하고 좋은 위대한 문학에서 텍스트가 항상 무궁무진한 놀라움을 담고 있고 독자가 항상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말이 익숙한데 이제 전자 텍스트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문자 그대로 기술적으로 완전히 실현해 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텍스트들은 아시다시피 문학 작품을 놀이기구나, 오락으로 여기게끔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문학 작품이 이제 인터랙티브한 게임 내지 공연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냥 넘어와 버렸는데요. 앞 링크는요, 슬라이드에서의 URL은요, 반드시 스마트폰에서, PPT 다운받으셔가지고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전자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초보적인 형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진화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간략하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왔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비평 이론 관련된 강의는 사실상 이제 종료를 하게 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존 비평들을 읽어나가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네. 어쨌든 뭐 그 이론은 이제 그 21세기를 맞이해서 과거에 80년대 이론의 전성기는 사실상 비평 이론의 전성기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였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생들이면 이제 다 문학 이론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그 지식이라든가 생각이 좀 있었어야 했는데, 네. 있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여겨졌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심지어 문예창작이라든가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조차도 이 이론에 대해서 잘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네. 어렵기만 하고요. 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이론적인 그 이론에 관련 비평 이론과 관련된 어떤 시효라는 게 사실상 뭐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론의 죽음을 얘기하고요. 네. 혹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론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요. 이런 종류의 이 비평 이론적인 문학 이론적인 사유 작업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네. 이제까지 막 설명한 바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이론은 정답 제시 안 해요. 조화로운 해결책을 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가령 우리가 의미가 무엇인지, 의도, 텍스트, 뭐 독자, 그리고 배경, 역사적 배경 등등 각각의 요소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의미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가르침 안 줘요. 네. 이론은 이제 시가 어떤 신으로부터 내려온 초월적 소명, 영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수사적 기교인지 어느 정도 양쪽 모두 둘 다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인지 뭐 각각 따로따로인지 전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요. 네. 않죠. 그래서 이제 이론은 이제까지 제가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인식하셨던 거 하셨을 만 인식하셨을 텐데 네. 이런 종류의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그리고 각 요소나 관점에 대해서 그 주장들 사이에 논의들 사이에 지속적인 정답이나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계속 갈등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속적인 긴장감 같은 것을 이제 형성하거나 조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정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다양한 답변들이라든가 대안들 사이로 오고 가면서 네, 각각의 이론들을 계속 보시라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눈 밝은 독자들이라고는 다들 아실 테, 눈 밝은 독자들이 좀 이제 제 수업을 충실하게 들어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파악하셨을 텐데요. 네. 어, 그 이론은요, 일련의 해결책이 아니고요. 예, 한층 진전 끊임없이 계속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층 죄송해요, 오타네요. 예, PPT는 고치겠습니다. 진전된 사유의 전망을 제시하고요.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 계속 읽어라. 독서의 헌신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선입견을 계속 도전하라고 하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논의의 전제에 대해서 부단히 이제 의심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론은 이제 끝이 없고 도전적이고 매혹적인 저작의 무한한 총체로서 이지만 동시에 이제 예, 끝나지 않는 진행형의 사유 작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론이 그래서 여러분 창작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평 이론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론은 이제 비평 이론은요, 문학 이론은요, 자신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생각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그 이해하려고 하는 부단한 끊이지 않는 욕망에 의해서 추동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사고하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그 생각하는 방식을 더욱 현명하게 가져가면서 자기 반성을 통해 변화하려는 욕망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특별한 시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비평이론은요, 언어를 다루고요, 부단 읽고 쓰는 작가 및 작가 지망생들에게 요구되는 부단한 자기성찰 및 회의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비평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이제 혹은 이런 종류의 비평 이론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담론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여기 접하게 되는 학생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가 예를 들어 마르크시즘
관련해서 흔히 얘기할 수 있죠. 그 마르크시즘이 계속 역동적으로 변해해 오면서 최근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 전혀 없이 그냥 몇 권 읽어보고 마르크시즘에 완전히 경도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텍스트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평 이론은 여러분한테 어떤 정답이나 해결책 혹은 세상을 이해하는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한때는 너무나도 옳고 정당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담론조차도 끊임없는 논쟁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이제 계속되는 이제 새로운 생각으로서 새로운 생각을 제기하는 그럼으로써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걸 촉구하는 측면 촉구하면서 계속 책을 읽어보라고 권유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거울처럼 작동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언어를 다루고 부단 읽고 쓰고자 하는 작가 및 작가 지망생들에게 요구되는 부단한 자기 성찰과 및 회의의 태도를 권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비평 이론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한 학기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단톡을 통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글을 읽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